자,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전 시간까지 우리는 양쪽 의뢰인을 만나서 일반 전속 중개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했고, 중개가 완성돼서 확인 설명서 서식 4개 작성해 봤고, 또 전속 중개 계약에 등장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거래 계약서 작성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맨 아래 문장이 뭐냐면 소유자 확인, 2013년에 신설된 문장인데, 그렇죠. 집할 사람이 정말 진정한 소유자냐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 당연하죠. 그리고 양쪽 다 교부하고, 그리고 양쪽 다 교부하고 사본을 5년간 보존해야 된다고 저 밑에 써 있습니다. 5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거래계약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표준 서식이 없다는 겁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다. 그 이유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은 민법상 계약이죠. 거래 당사자 이루어지는 계약은 공인중개사법의 표준 서식을 정해서 이걸 강요할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고, 또 당사자 간의 직거래일 수도 있잖아요. 직거래인데 표준 서식을 우리가 정해서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표준 서식이 없다는 거죠. 정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일반 중개계약서, 또 전속 중개계약서, 또 확인설명서, 또 거래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첫 번째는 표준 서식. 표준 서식은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그 표준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여기는 없는 거 중요했죠. 없어, 여기는 사용해야 돼. 표준 서식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몇 년간 보존을 해야 되느냐. 자, 여기는 없어. 3년, 여긴 또 3년, 또 여기는 5년이죠. 5년. 그 다음에 서명, 날인에 대해서 보는데, 여기는 또는이에요. 여기는 또는, 개공은 서명 또는 날인, 전속도 또는이에요. 또는 어디만 밋이 들어간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만 밋, 이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 정도는 좀 잘 비교를 해 두셔야 한다. 두셔야 되는데, 방금 우리가 중요했던 게 보다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 법정 서식이 없다는 거. 그런데 작성은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 기재사항을 주고 있어요. 거기 거래계약서 기재사항, 이걸 외우는 방법은 꼭 암기하셔야 돼. 인표계, 인권거그자죠, 이렇게 외우세요. 같이 해보죠. 시작. 인표계, 인권거그자죠, 이렇게 외웁니다. 자, 인적사항. 보면 너무 당연합니다만, 인적사항, 표, 물건의 표시, 계약일, 5번,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특히 권리 이전의 내용은 별표, 아주 중요합니다. 권리관계, X, 권리관계는 확인설명서에 적어요. 그다음에 거래금액, 4번,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같이 읽어보죠. 시작.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자, 거래 예정금액 X라고 두 번이나 나왔어요. 거래 예정금액은 확인설명서에 적지. 그 다음에 그 밖의 약정 내용, 맨 끝에 있는 그 밖의 약정 내용은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설명서를 안 줄까봐 반드시 주는 거래계약서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적는다. 조건 또는 기한 있으면 적어라. 조건이 있으면 조건, 기한 있으면 기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질문에 답해보세요. 거래계약서에는 중개보수 실비금액을 적어야 한다. X. 거래계약서에는 공법상 이용자한 거래계좌를 적어야 한다. X. 거래계약서에는 취득조세 종료세를 적어야 한다. X. 전부 다 확인설명서에서 가져와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은 어디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9가지를 깔끔하게 외우셔야 돼. 다음 양가로 3번.
당연히 서명, 서명 및 날인, 확인 설명서 똑같아요. 개공,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선 그 자리에 책임자, 서명 및 날인, 소공은 중개행위를 했을 때 개공과 함께 서명 및 날인. 자, 니은 참 중요한 건데 또 하나 정리를 해드리죠. 또 하나 정리해드리면, 자, 쉬어. 이거는 오로지 업무정지. 이게 뭐냐면 전속 중개 계약서 사용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확인 설명서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 날인 안 했어. 거래 계약서 교부 안 했어, 보존 안 했어, 서명 날인 안 했어. 무조건 업무정지예요. 그런데 거짓 기재했거나 거래계약서에 거래 금액 등을 거짓 기재했거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중계약서 작성했다고. 이 경우는 개공이 그랬을 땐 임등취,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소공이 위반했을 때는 자격정지. 그래서 셔는 업무정지. 거짓기재서 좀 세죠. 센 셔. 제가 그렇게 해요. 센 셔는 임등취. 그렇게 외워요. 셔는 업무정지, 센 셔는 임등취. 그리고 특히 이 거짓기재 투계약서 형벌 1년 이하 징역 1000 이하 벌금, 형벌은 없다. 여기다 왜 내는 이유가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런 것들은 1-1 들어가는데 이중 계약서는 안 들어갑니다. 자, 5년 보존 했고, 다음 쪽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아주 쉬운 문제고. 자, 이제 일반 의무 가죠. 거래계약서 작성 이게 끝이에요. 간단해요. 일반 의무는 맨 밑에 뭐냐면 개공과 소공은 전문 직업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증 따서 개공과 소공이 되는 순간 전문 직업인으로 살바꿈 돼요. 그래서 의사나 변호사들과 역계를 나란히 하게 돼. 전문 직업인이니까 항상 어떻게 다녀야 돼? 품위 유지, 단정하게 다녀야 돼요. 품위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라. 누구의 의무다? 개공과 소공. 동그라미 2번이 잘 나와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게 뭐예요? 개공 등이라는 것은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하면 안 돼요. 원래 전문 직업인들은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있어요. 우리도 전문 직업인 있잖아요. 의뢰인과 알게 된 비밀이 있으면 이런 걸 동네방네 소문내고 다니면 안 된다고. 응? 집에서 귀신 나온다는 등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방네 떠나 큰일 나, 잡혀가. 잡혀간다. 자, 근데 이건 예외가 있다 없다? 있어. 그 중간이 예외인데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비밀을 누설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하자가 있어요. 하자가 있으면은 살 사람한테는 알려줘야 되잖아요. 비밀로 할 수는 없죠. 동네방네 소문내면 하지만 살 사람한테는 알려줘야 되죠. 예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갔다. 이 말은 폐업한 이후에도 이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말하고 싶어서 폐업할까 봐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중개보조원도 이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개공 등 보조원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보조원한테 네가 말해 이럴까 봐 그런 거예요. 다 이런 의무 꼼꼼하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 오른쪽에 손해배상 책임. 자, 이렇게 중개하는 과정에서 개공이 사고 치면 책임지라는 얘기죠. 법에 30조 1항하고 2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그게 그 맨 위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이 그 30조 1항, 2항이에요. 읽어볼게요. 자, 개공이, 자, 그림과 같이 그리겠습니다.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슨 행위를 하다가, 그렇습니다. 중개 행위를 하다가, 그렇죠. 개인적으로 사기친 거 말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이니까 중개 행위를 하다가 고의, 일부러, 과실, 부주의로 거래 당사자, 중개 의뢰인에게 손해 끼쳤어. 어떤 손해? 재산상 손해 이렇게 변합니다.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개공은 배상 책임이 있죠. 의뢰인은 개공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거예요. 개공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법을 적용을 나오죠. 민법의 불법 행위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 민법의 750조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개공에게 찾아갔더니 이미 티가 없어. 못 봤잖아. 또 찾아갔더니 거만하게 앉아있어. 손해배상해! 그랬더니 배를 째려. 그러면 뭐 이거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법에는 어떤 제도를 만들었느냐. 법의 30조 3항에다가 당신은 일정 금액의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증기관에 보증 설정을 해야 돼요. 보증기관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1억짜리, 법인은 2억짜리 가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보증기관에 보증 설정하는데 방법은 뭐가 있냐. 첫 번째는 보증보험 가입해라.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고요. 두 번째, 협회에서 시행하는 공제에 가입해도 된다. 둘 중에 하나 가입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1억, 2억을 공탁해도 되는데 이럴 사람은 없죠. 이렇게 가입했으면 중개 의뢰인은 이 보증기관에 보증보험금 또는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공인중개사법에 규정을 둔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다가 이런 규정을 두었다 이거지. 근데 이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을 청구하려면 그 행위는 30조 1항과 2항 이 두 가지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이어야만 여기 청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공의 행위는 꼭 중개 행위해야 되지 개인적으로 사기친 건 안 해줘요. 그리고 재산상선에만 해줘요. 정신적인 위자료 청구는 안 되고 관절염 위궤양 이런 것도 안 된다. 안 되고 재산상선에만 됩니다. 이 요건이 만족되었을 때 직접 청구하기 쉽지 않으니까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자. 이게 30조 1항입니다. 다음 2항. 또는 2항이 더 시험에 잘 나오는데 좀 특이한 문장이에요. 개공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했다. 빌려줬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 또 재산상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개공이 배상 책임이 있다. 이런 특이한 법조문이에요. 사무소를 빌려줬으면 개공 사장님이 책임지라고. 자, 이 30조 1항 2항에 따라서 양그러 2번 이 책임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보증 설정을 언제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 당연한 거지. 업무 개시 이후에 사고 터질 수 있으니까 업무 개시 전. 이 업무 개시 전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냅니다. 등록을 신청할 때 X 등록 신청할 때 그리고 자 중개 업무 개시 후 뭐 7일 이내 10일 이내 다 틀립니다. 다 틀립니다. 등록 전에 다 틀리고 등록 신청할 때 다 틀립니다. 업무 개시 전에. 업무 개시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금액은 법인은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추가. 분사무소를 3개 둔 법인인 개공은 전체 얼마 이상 가입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된 사무소 2, 분사무소 3, 5억 이상 이렇게 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공, 우리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부칙상 개공은 1억 이상. 자, 우리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지역 농업협동조합. 이거는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특이한 숫자죠. 1,000만 원. 농협도 보증 설정 신고해야 돼요. 등록 환청에 신고도 다 해야 돼요. 농협도 보증 설정 신고한다는 것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이 지문을 이렇게 내기도 했었어요.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액수 하잖아요. 그 다음에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 또는 사망하고 3년 이내 회수 안 되죠. 사고치고 얼른 폐업하고 빼서 튀어버릴 수 있으니까 3년 회수 안 된다. 양동그라미 3번도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 거래 당사자는 이런 보증 제도를 잘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 우리도 몰랐잖아요. 모르니까 개공은 거래 당사자에게 이 보증 제도를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언제? 중개가 완성된 때에. 중개가 완성되면 이 개공으로 인해서 언젠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완성된 때 설명해야 되는 거지. 이게 2016년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X 이렇게 나왔죠.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또 설명만 하면 기억이 오래 한 거니까 그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라. 좋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요. 위반 시 제재까지 알아야 되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문제 하나 풀어보죠. 기출톡 이거 있는데, 기출콕 이거 있는데. 자, 옳은 거. 1번 개공은 중개 개시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해서 설명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방금 전에 나왔다고. 중개가 뭐? 완성된 때. 2번. 개공은 업무 개시 후 즉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 3번.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아니, 내 고의나 과실이 전혀 없어. 내 잘못이 없는데도 책임져야 돼? 네? 뭐 내 동네 북이에요? 아니죠. 고의 과실이 있어야죠. 고의 과실. 4번. 폐업했다. 몇 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3년. 5번. 개공이 내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의 장소로 제공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 상손이 발생했음에 배상 책임이 있다. 답이네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됐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건너갑니다. 지금 이번 시간에 우리 거래계약서 배웠고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제도를 배웠는데 참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자, 이자 공인중개사가 개공인데 이자가 1억짜리 가입했다고 쳐요. 근데 만약에 손해가 1억 2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볼게요. 그럼 당연히 보증기관은 1억까지만 물어줘요. 보증 한도 안에서만 물어줘요. 그럼 나머지 2천은 개공에게 별도 청구를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고, 보증보험 공제는 보험금을 받고 1년 동안 보증만 서줘요. 보증인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다시 구상권 행사합니다.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개공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한다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서 물어보면 답하시고, 그리고 보증보험 공제는 1년 동안 발생하는 손해액 합산 1억까지만 보장해요. 한 건으로 1억을 다 물어주면은 이거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효력이 없으니까 이걸로 물어주면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을 해야 돼요. 꼭 이것도 적어두시고요. 15일 안에 다시 가입해야 되고, 공탁은 내가 묻어놓은 걸 물어준 거잖아요. 이거는 15일 이내에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돼요. 다시 채우라 이 말이죠. 되게 중요한 문장이니까 책에 빠져 있으니까 잘 적어두시고 이 단원을 마치죠. 다음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뭐 예치 제도라고 얘기하죠. 옥션이나 지마켓 이런 데서 물건 살 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도 많이 적용되죠. 둘 간의 거래가 끝날 때까지, 안전하게 거래가 끝날 때까지 내가 대금을 보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래가 다 끝나면 대금을 그 매도인에게 주는 거죠.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이라고 하죠.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면, 자, 매도인, 매수인, 둘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 우리나라 현실상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치르고 또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까지 치러야 소유권 넘겨받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넘겨받을 때까지 거래대금이 얘한테 있으니까 불안하다 이거예요. 들고 튈 수도 있으니까 이중매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똑똑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에게 이 예치 제도를 소개해 보자. 거래 안전 보장, 이게 목적이에요. 첫 줄에 그 말 써 있죠. 거래 안전 보장이 이 제도의 목적이에요. 거래 안전 보장을 위해서 언제까지? 거래 계약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완료라는 것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넘길 때까지,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어떤 돈을, 계약금 또는 중도금 또는 잔금을 다른 사람이 대신 갖고 있자라고 개공은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한번 해볼 껴 이겁니다. 한번 해볼 껴 권고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에요. 권고해야 한다. X라고 참 많이 나왔어요. 권고해야 한다. X. 자, 그러면 누가 갖고 있느냐? 제3자인데 얘를 이제 예치 명의자라고 부르고, 예치 명의자.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얘는 이제 통장을 개설하는 거예요. 얘 명의로 어디에다가 예치기관, 여기에다가 예치를 해보자 이거죠. 해봅시다 라고 권고할 수 있다. 권고했더니 매수인은 좋아 안 좋아? 좋다고 그러죠. 어떻게 그런 제도가 있냐고, 좋은 거 있냐고. 좋다고! 네, 좀 이따 싫다고 그래. 왜? 수수료 들어가잖아. 공짜가 아니잖아요. 얘가 부담이었죠. 매도인한테 다 끝나고 줄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권고를 우리가 해본 적도 없고 권고를 받아본 적도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제도예요. 그런데 시험엔 잘 나와요.
거꾸로 이런 문제를 내기도 해요. 거래 당사자가 개공에게 예치를 해주세요라고 의뢰했어. 개공은 거부할 수 있다. 서로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거부할 수 있다고 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출제되는 게 뭐냐? 예치 명의자가 누구냐? 누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느냐? 예치 기관은 또 어디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먼저 예치 명의자.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소공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다. 중개보조원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개공은 예치 명의자가 되는데 나머지 어떻게 외우느냐? 공, 은, 보, 신, 채, 전문회사 이렇게 외우세요.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예치기관은 공금신. 자, 암기해야 됩니다.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해보세요.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해보세요. 다 들려요. 자, 다시 개공 그리고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공금신. 잘하셨습니다. 자, 공 찾아보세요. 거기서 공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협회예요. 그냥 딸랑 협회 이렇게 내진 않고요. 공제사업자 이렇게 내기도 하고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은은 은행 보험회사, 신탁업자, 채신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체국이죠. 전문회사는 그냥 긴 회사 이러시면 돼요. 긴 회사인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계약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관리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다. 그러니까 얘한테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얘는 계약 관련 서류를 받아가지고 한꺼번에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다. 이런 걸 영어로 에스크로우라고 하거든요. 에스크로우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 이 말입니다. 자, 공은 공제사업자, 금은 금융기관, 신은 신탁업자다.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 찾아라. 아닌 자 찾으면 돼요. 안 찾으면 되고, 다음 이런 질문을 내기도 합니다. 계약금 등을 은행의 명의로 공제사업자 예치할 수 있다. O. 채신관서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O. 이런 문제를 내기도 하고요. 자, 됐습니다. 됐고, 다음에 예치 후 관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보증서 교부는 뭐냐면 이 제도는 뭐냐면 지금 이 제도는요, 매도인은 언제 수령하죠? 대금을 언제 수령해요? 거래계약 이행이 완료되어야 되죠. 잔금까지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수령은 원래는 안 되는 거죠. 계약금, 중도금을 미리 수령하는 건 원래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이걸 미리 수령하는 제도를 만들어 봅시다. 뭐 급할 수도 있잖아요.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인데 이걸 미리 수령한다 이거죠. 근데 예치 명의자가 이걸 미리 줬어요. 줬는데 얘가 계약금, 중도금을 미리 수령해 간 후 이 매매 계약이 해제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약이 해제되면은 미리 수령해 간 금액은 다시 매수인에게 반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반환을 못하면 예치 명의자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 반환을 네가 좀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걸 보장하는 보증서를 떼라. 이 보증서를 떼서 나한테 가져오면 이걸 미리 수령할 수 있게 해줄게 이거예요. 자, 동그라미 1번 계약 매도인하고 임대인만 체크하고 매도인과 임대인은 두 번째 줄 그 계약이 나중에 뭐 된 때 해제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해 줄게 라는 내용의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떼서 누구한테 주고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이걸 미리 수령할 수 있다. 예치 명의자 자리가 중요합니다. 예치 기관에 X 또는 매수인에게 이래도 틀려요. 예치 명의자 통장 갖고 있는 애한테 주고 이 말이에요.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개공은 계약금 등을 개공 자기 명의로 예치했다. 그러니까 누가 예치 명의자가 되었다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예치 명의자가 되었다. 그럼 상당히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죠. 아니 많은데 왜 하필 사장님 통장에 넣어놓냐고. 어?
들고 튀게?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좀 불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계곡 명의로 예치한다면은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당연하지. 또 예치된 계약금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되지. 뭐 쉬운 문장인데 잘 나옵니다. 동그라미 3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계공이 예치 명의자가 됐는데 이걸 들고 튀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면 계공은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의 지급보장을 해야 되지. 지급보장. 그럼 어떻게 지급보장할 거냐? 첫 줄에 계공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그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범이나 공제가입회나 공탁해라. 예치 대상이니까 예를 들어 계약금과 중도금 예치했으면 계약금 중도금을 합한 금액만큼 보증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사자에게 그 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라. 누구 명의로 할 때? 계공 명의로 예치할 때만 지는 의무죠. 다른 예치 명의가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자, 이 단원도 이걸로 끝났어.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냐면 금지행위라고 해서 지금 독립된 단원이 쭉쭉 이어지고 있어요. 독립된 단원이 쭉쭉쭉 이어지고 있는데, 자, 금지행위란 건 뭐냐면 법의 33조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돼라는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다음 중 금지행위가 아닌 걸 찾아라 또는 뭐 인 걸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출제돼요. 먼저 앞글자 먼저 따서 알려드릴 게 있어요. 자, 판, 매, 명, 수를 위반하면 판매 명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그리고 관, 직, 상, 투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그래요.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네, 금지행위 인 걸 찾아라,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문제도 나오고 이렇게 형벌을 묻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징역형 벌금형인 거고 그다음 행정처분은 별도예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하면 자격 정지. 행정처분도 별도입니다. 자, 이걸 지금부터 찾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중개대상물 매매업. 중개대상물의 매매업. 이게 매예요. 매. 중개대상물이 뭐예요? 토, 건, 입, 광, 공. 이거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건 금지행위다. 우리 직업이 뭐예요? 중개업이죠. 우리 직업은 중개업이기 때문에 내가 토지, 건축물 이걸 사고 팔고 반복적으로 하면은 투기 우려가 있다. 그 이유만으로 당신네들은 매매업 하지 마. 이 문제입니다. 별걸 다 금지합니다. 문제 풀 때 이게 풉니다. 토지의 매매업, 금지행위, 주택 매매업, 금지행위, 상가 매매업, 금지행위, 아파트 분양권 매매업, 금지행위, 임목 매매업, 금지행위,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업, 금지행위. 이렇게 풉니다. 도건, 입광공, 매매업은 금지행위다. 첫 번째 금지행위 끝. 두 번째는 이 명자가 지금부터 나올 텐데, 자, 앞부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이게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은 3-3으로 처벌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이거 한 문장. 또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이거 한 문장. 이걸 그림으로 그려면은 자, 이 자는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예요. 이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다고. 중개업을 하면은 이제 너는 3년 이하 징역 3,000여 벌금으로 처벌되는 거죠. 나는 개공도 아닌데 계속해서 매매견 임대차를 중개하고 보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거래 당사자들이 참 똑똑하거든요. 아니, 이 인간이 계약서 쓰는데 지 이름은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강으로 공부하잖아요. 인강 공부하니까 딱 개공이 아니란 걸 눈치챘어요. 설레. 나 무등록 중개업자를 만났네. 뭐 설렜단 말이네. 그래서 아저씨가 나중에 이제 계약서 다 써주고 보비 달라고. 근데 이제 뭐래요? 사장님은 3-3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뭐 보비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A가 야, 보비는 줘야지. 나 무등록 중개업 나 알았어? 보비 줘야지. 그랬더니 새로운 판례가 나왔대. 어떤 판례가 나왔냐?
무등록 중개업자와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한 보수 약정은 무효이다.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예요. 보수 못 받아요. 그리고 이자가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걸 알면서 중개를 의뢰했더라도 그 당사자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 왜냐하면 거래 당사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니까. 이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했더라도 점점 이자는 설 자리를 잃어가요. 잃어가니까 근처 누굴 찾아가느냐? 개공을 찾아가요. 개업한 지 석 달 됐는데 손가락 빨고 있어 지금. 그래서 사장님 요즘에 많이 힘들지? 내가 이렇게 밥상 차려가지고 데려올 테니까 사장님은 앉아서 비 오는데 어디 가지 말고 눈 오는데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앉아서 계약서만 써. 예? 우리 7대3 어때? 어때 뭐래? 콜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인간은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면 당신은 금쟁이로서 1-1로 처벌하겠습니다. 이런 문장이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와 협력한 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명. 3번 중개보수 실비초과 금품 받는 행위. 복비초과는 1-1입니다. 복비초과 1-1인데 한 가지만 알아두면은요. 중개보수 초과 했을 때 처벌한다고 돼 있잖아. 이렇게. 복비를 초과하면 처벌하는 중개보수 초과하면 처벌되는데 200 받았는데 300 받았다고 그러면 초과된 부분이 있죠. 초과된 부분이 유효냐 무효냐에 대한 법 규정은 없는데 판례가 있죠. 그래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 한도 초과해서 보수 약정을 했다. 보수 약정을 하면은 초과 부분은 무효이다.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가 아니고 민법상 일부 무효다. 초과 부분이 무효다. 초과된 건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부 무효 이러면 틀려요. 그리고 이 중개보수 초과 행위는 중개업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양대행,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분양대행하고 중개보수 초과에 받았다. 그럼 금쟁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권리금.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니까 권리금 알선 대가는 중개보수 적용 안 된다. 초과에 받아도 위반이 아니다. 이거 중개업에만 적용돼. 다음에 이제 판. 자, 이거 수혜있고 판은 뭐냐면 동그라미 4번인데 동그라미 4번 중개대상물이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 가는 행위다. 뭐냐면 거래상 중요사항인데 중개 의뢰인을 속였다는 거예요. 속여서 중개를 하면은 당신은 처벌된다고. 사례를 드러내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개공과 매도인이 둘이 짜고 매도 가격을 숨기고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이 팔고 차익을 둘이 놀아먹었다. 어떤 가격에 대한 기망행위 이렇게 나오기도 했고 또 있지도 않은 토지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토지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거 중대한 하자를 중대한 어떤 정보를 속인 거죠. 지금 속인 거죠. 개발 정보를 속인 거고 또 어떤 하자를 있는데 알려주지 않는 것도 들을 수 있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하자를 숨기고 알려주지 않고 토지 매매를 중개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중요사항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여기까지가 판매 명수 4, 1, 2, 3. 자, 이제 관직상투로 갑니다. 5번은 뭐냐면 관계법령, 그건 주택법을 말해. 주택법. 관계법령에 따라 양도나 알선이 금지되어 있는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여기까지를 통으로 묶어서 입주자 저축증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청약통장 있잖아요. 입주자 저축증서. 자, 청약통장은 우리 거래가 금지된 건 아시죠? 주택법 등에서 양도나 알선을 금지하고 있지. 근데 이것이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잖아. 그렇죠. 청약통장. 이렇게 분양과 관련된 금지된 증서를 얘네 둘이 사고 파는 것을 뭐 했거나 중개했거나 개공이 사고 파는 것을 뭐 했거나 중개했거나 내가 직접 뭘 해버리면 사고 팔고를 반복적으로 하면은 당신은 몇 년이다? 3-3이다.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증서, 부동산의 분양과 관련 있는 금지 증서를
중개하거나 매매하게 됐다. 딱지를 접지도 말고 치지도 말라는 거야. 중개도 3-3, 매매협회도 3-3이다. 청약통장 거래를 중개했거나 직접 매매업을 했다는 문장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은 뭐냐?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이 뭐냐 이거죠. 말 문장 그대로예요. 중개 의뢰인하고 직접 계약하면 안 돼 이 말이죠. 자, 이자는 개공이다. 이자는 중개 의뢰인입니다. 중개 의뢰인이 집 팔아줘, 집 사줘, 임대 내줘, 임차해줘 이렇게 의뢰했죠. 의뢰했으면 그 자가 누구예요? 중개 의뢰인이죠. 중개 의뢰인과 내가 다른 의뢰인을 찾아서 중개하지 않고 이자와 직접 내가 뭘 했다? 거래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매매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매매, 교환, 임대차를 전부 다 금지해요. 이걸 금지하는 이유는 중개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개공이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된다면 아무래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래서 당신은 중개를 해야 되지 직접 계약하면 안 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직접 거래하면은 당신은 3-3이 된다는 얘기지.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인데 아무튼 이걸 주의하십니다. 개공과 중개 의뢰인이 매매, 교환, 임대차는 건 다 금지된다는 거.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자, 이자는 매도 의뢰인인데 바빠가지고 누굴 보냈느냐? 대리인을 보냈어. 대리인. 자, 대리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리인이 개공에게 집 팔아주세요 라고 그랬는데 개공과 대리인이 매매 계약을 했다. 이것도 직접 거래이냐? 아니라. 이걸로 이제 대법원까지 갔더니 이 의뢰인이 개공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여기는 중개 의뢰인이라고 써있지 않냐? 여기는 대리인이고 그러니까 이 대리인은 중개 의뢰인이 아니다. 그랬더니 판사님이 야, 걔가 걔야 임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걔가 걔지. 그래서 이 중개 의뢰인 범위 안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수임인도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 의뢰인의 대리인과 수임인과 직접 계약을 했다라고도 직접 거래로 풀어주고요. 풀어주고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자, 이자는 개공갑, 이자는 개공을, 개공병, 세 명 다 개업공인중개사예요. 자, 이 사람이 우리 집을 팔아줘 라고 을한테 의뢰를 했어. 을한테 의뢰를 했는데 을이 중개해가지고 을이 중개를 해서 갑이 이걸 샀다 이거야. 이걸 샀을 때 과연 이 갑의 행위는 직접 거래는 아니냐? 아니다. 다른 개공의 중개로 샀다. 내가 내 의뢰인과 직접 산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이 집 좀 사줘 라고 얘한테 의뢰했는데 개공병이 의뢰를 해서 아까 산 걸 얘한테 팔았다 이겁니다. 이것도 직접 거래가 아니다. 다른 개공의 중개로 사고 파는 건 직접 거래가 아니라고 답하시면 돼요. 자, 직접 거래했고 다음에 쌍은 쌍방대리입니다. 두 사람 모두로부터 위임을 받아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금지라고 답하시면 돼요. 두 사람 모두를 대리하면 어느 한쪽이 불공정하게 거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쌍방대리 금지하는데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잘 나오냐? 일방대리.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니다. 일방대리라는 건 뭐냐면 여기는 이제 매도, 매수, 개공. 매도인이 개공한테 뭘 줘서 위임을 줘. 위임. 대리권을 줘. 대리권을 줘가지고 개공하고 매수인하고 둘이 앉아서 계약서 쓴다는 거예요. 계약서.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이건 위반이 아니라 일방대리라는 얘기지. 일방대리 실제로도 많이 하잖아요. 전세계약 같은 거 할 때 개공이 집주인으로부터 위임 받아가지고 임차인하고 둘이 계약서 쓰잖아요. 일방대리라고 합니다. 일방대리 금지행위 아니다. 자, 투는 쪼개면 두 개가 나오는데 투기 조장행위. 한마디로 투기를 도와줬다는 말이에요. 투기를 도와줬다는 말. 첫 번째는 뭐냐면 A 걸 B가 샀는데 B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고 다시 C에게 되파는 거. 이걸 우리 미등기 전매라고 하죠. 이 미등기 전매를 도와준 거야. 그러면 너의 탈세, 너의 투기, 이걸 내가 도와준 거죠. 그래서 투기 조장 행위다. 미등기 전매를 도와준 겁니다. 미등기 전매를 도와주면 3-3이에요.
읽어보면은 탈세 등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 다음 맨 끝에 읽으면 돼. 이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다. 탈세 투기 목적으로 등기 안 하고 다시 부동산을 매매하는 걸 도와줬다. 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다. 이게 투기가 우려돼서 일정 기간 못 팔게 법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이게 전매가 제한돼 있는 부동산의 매매를 도와줘도 투기 조장 행위다. 투기 조장 행위는 두 가지가 된다. 금지행위 다 배웠습니다. 인 거 아닌 걸 찾아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자, 그리고 밑에 예제 하나 풀어보시고요. 자, 오른쪽 교육제도인데 교육제도는 4가지 교육이 있어요. 4가지 교육. 첫 번째는 실무교육, 그 다음에 직무교육. 자, 실무교육과 직무교육을 비교해보면은 중개보조원만 직무교육을 받아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그리고 실무교육은 나머지 다 받아요. 그 표 안에 들어있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싶은 공인중개사,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은 전원 다, 분사무소 책임자, 이렇게 이자들이 전부 다 받아요. 이게 등록하는 애들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 분사무소 책임자는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소공 보조원은 소공도 받는 거죠. 소공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직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실무교육을 받은 애들,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은 2년마다 계속 뭘 받느냐?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이 이름 바꿔치기 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2년마다 계속 연수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은 과태료도 부과돼요. 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시시권자 하나 주의하시겠는데, 실무교육은 오로지 시도지사. 연수교육도 오로지 시도지사가 실시해요. 근데 이제 직무교육만 달라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어요. 직무교육만 그래요. 이렇게 비교하시고, 시간은 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연수교육 여기 반절 12시간 이상 12, 16. 직무교육은 보조원이 받는 거 깔끔하게 짧게 받아요. 3, 4시간 이렇게 받아요. 자, 교육은 이런 제도가 있다고요. 이런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제외라고 써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제외는 뭐냐면 관두고 1년 이내 다시 될 때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 개공이 됐어, 소공이 됐는데 폐업했다 또는 고용관계 종료했다. 그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등록하고 다시 소공을 고용신고할 때는 실무교육 면제돼. 보조원도 보조원 하다가 고용관계 종료되고 1년 이내에 다시 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하고 싶다면 직무교육을 안 받아요. 관두고 1년 이내에 안 받아요. 그럼 관두고 1년 지나면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교육 지침이 뭐냐면, 이 3가지 교육의 공통 실시권자는 누구예요? 시도지사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국장은 이 3가지 교육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이에요. 다음 맨 아래 교육비 지원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에는 어떤 교육도 있냐면 사고 예방 교육도 있어요. 사고 예방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예방 교육은 누가 실시하느냐? 국토부 장관, 또 시도지사, 또 등록관청이 전부 다 실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방주사는 3차까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국장은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O. 시도지사는 예방교육 실시할 수 있다. O. 등록관청은 예방교육 실시할 수 없다. X. 이렇게 문제 나오고, 또 사고 예방교육은 누굴 대상으로 하느냐면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해요. 이게 중개보조원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예방주사는 3차까지 전원 다 맞아, 이렇게 외워요. 3차까지 전원 다 맞아. 그리고 예방교육을 하고 싶으면 교육일 10일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연수교육은 교육일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알려줍니다. 통지해 주는 게 그거예요. 통지 좀 두 가지가 있어요. 10일 전, 이거는 2개월 전까지. 그 다음에 오로지 예방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내가 내야 되고요. 예방교육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내용이 이제 중개보수입니다. 이 보비 있잖아, 보비. 중개보수는, 자, 지급시기 중요합니다. 지급시기는 개공과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땐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우리 잔금대로 합니다. 물론 약정에 따라 시기를 달리 정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쓸 때 이렇게 정할 수 있는 약정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중개보수는 공식이 이거잖아요. 공식이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 이게 될 텐데, 이 집에서 지금부터 이 요율을 공부하는 거예요. 요율이 되게 중요해요. 중개보수 요율 몇 퍼센트냐 이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주택과 주택외, 주택과 주택외로 구분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원래 토지는 주택외잖아요. 근데 이제 주택에 깔려 있는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포함됩니다. 다음에 주택은 꼭 외워야 되는 표현이 뭐냐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각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 말 꼭 외워야 됩니다.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만 정한다. 만약에 주택 외인데 국토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여기를 주로 틀리네고요. 자, 그러면 주택은 국토교통부령의 범위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거래 당사자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나 교환일 때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9 이내, 임대차 등일 땐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이내로 한다. 이거 외워야 되고요. 이 안에서 뭘로 정합니다? 시도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각 시도조례는 문제 풀 때, 계산 문제 풀 때 줍니다. 보고 푸는 거예요. 보고 푸는 거고, 예를 들면 뭐 매매인데 5천만 원 미만이면 0.6%, 5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0.5% 이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1억이면 0.5예요. 50만 원. 근데 한도액이 있으니까 한도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조례 줄 때. 예를 들어서 5천 이상 매매입니다. 5천 이상 2억 미만일 때는 요율을 0.5로 해라. 근데 한도액이 8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한도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자고. 1억 8천이요. 1억 8천 곱하기 0.5. 0.5는 나온 숫자는 90이잖아요. 90인데 답을 얼마로? 80이라고 답을 하셔야 한다고. 한도액이었단 말이에요. 한도액. 항상 이 조례는 이제 시험에서 줍니다. 보고 푸는데 주택 문제 풀 때는 한도액이 있다는 걸 항상 조심해서 문제 푸셔야 된다고. 이걸 외우셔야 돼. 1000분의 9, 1000분의 8이 한 사람한테 받는 거야. 받는 거고, 이 안에서 뭘로 정해요? 시도 조례로 정하고, 이거를 이제 각각 청구하는 거죠. 그럼 이게 아까 예를 들어서 1억 8천이다. 0.5 한도, 숫자는 90인데 한도 80이었잖아요. 그러면 80 이렇게 되는 거야. 40 이게 아니고요. 80만 원 이렇게 받는 거단 말이에요. 주택 외에는 이제 두 가지로 또 구분해요. 오피스텔이 언제 2015년에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됐는데 조건이 숫자 꼭 외우셔야 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일 때. 85제곱미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목욕시설을 갖추었다고. 이렇게 주로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일 때는 과거 0.9를 받았는데 너무 많다. 이거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에 85제곱미터 이하고 부엌 있고 화장실 있고 목욕시설 다 갖추면은 매매나 교환이면 1000분의 5까지만 받아라. 그 다음에 임대차일 때는 1000분의 4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걸 외워야 돼. 이 숫자는 외우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54 이렇게 외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냐? 85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오피스텔, 또 상가, 또 토지, 또 임목, 또 광업재단, 공장재단, 대표적으로 상가, 토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무조건 1000분의 9 이내에서 협의로 요율을 정한다. 이 숫자 외우셔야 됩니다. 9, 8, 5, 4, 9 이렇게 외우셔야 되고요. 자, 이게 중개보수 요율이야, 요율.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매매, 교환, 임대차 이제 계산해서 거래액 곱하기 요율을 곱해서 이제 답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데 오피스텔 문제 풀면 이걸 외워서 풀어야 되고요. 상가 토지 나와도 최대 얼마냐 물으면 0.9 곱해서 답하시는 거고, 주택의 문제 풀 때는 일단 이 숫자는 외우시되, 지문은 나올 때는 외워야 되니까 이걸 외우시되, 계산 문제 풀 때는 조례를 주니까 보고 푼다. 보고 푼다. 그리고 교환일 때는, 교환 계약을 중개했을 땐 물건이 두 개잖아요. 둘 중에 거래 금액이 큰 걸로 선택합니다. 선택하고, 다음 임대차는 월세 있는 경우에는, 월세 있는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거래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산출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 미만이 되면 다시 산정해요.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70으로 다시 해요. 그럼 예를 들면 1000에 30이다. 보증금 차임이. 그러면 여기다 100을 곱해서 더하면 얼마예요? 4000이잖아요. 5000 미만이죠. 이걸 무시하고 여기다가 70을 곱해서 더하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2100, 3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3100만 원 계산했으면, 자, 이걸로 주택이다 라고 물으면, 주택 임대차잖아. 임대차 물어보면 0.8 안에서 조례로 정하니까 조례 보고 풀면 돼요. 계산해서 85 이하 오피스텔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0.4 곱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상가 토지다 그러면 여기다 0.9 곱해서 답하시면 되죠. 그러면 1000에 40이다. 그러면 100을 곱해서 더하면 얼마예요? 5000이죠. 5000이면 이건 5000 미만이 아니라 5000 이상이잖아요. 네, 이걸로 결정된 거예요. 결정. 그리고 주택이면 조례 보고, 오피스텔이면 0.4, 나머지 0.9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500에 30 그러면 3500이잖아요. 5000 미만이니까 70을 곱해서 더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2600 이런 식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1000에 70, 1000에 70이면 8000이 그냥 8000인 거고, 8000인 거고. 임대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대차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제도가 있냐면, 읽어보시면 다 있을 텐데, 이렇게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와 임대차가 동일한 기회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나는 팔았는데 나는 팔면서 다시 임차하는 거, 나는 샀는데 거꾸로 임대해 주는 거. 그러면 동일 대상물에 대해서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해서 또 하나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 그럼 매매만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갑의 주택을 을이 샀다. 근데 이걸 병한테 임대를 해주면은 뭐가 다르죠?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진 건 했지만, 매매는 갑을, 임대차는 을, 병, 이게 다르니까 서로 다른 당사자죠. 그러니 을은 두 개 다 내야 됩니다. 두 개 다 내야 되고, 동일 당사자가 일 때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다. 그러면 그 전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이거는 건물 전체 거래를 할 때 말하는 겁니다. 건물 전체 거래. 그 다음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일 땐, 이때는 주택으로 보고, 이때는 주택 외로 계산한다. 주택 외가 더 넓으니까 한쪽으로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거죠. 자, 경기도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이 자, 충청남도에 아파트를 중개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주택일 때는 어디로 정한다? 시도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기도 조례, 충청남도 조례 어떤 걸로 받느냐? 이럴 때는
무조건 내 사무소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받아요. 전국에 어떤 물건을 중개하더라도 항상 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로 복비를 받는다. 이렇게 답하셔야 돼. 언제나 내 사무실에 걸려있는 메뉴판대로 이렇게. 메뉴판대로.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실비. 실비는 여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나오는데요. 실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비 두 가지 종류.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호장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는데 권리관계 실비라는 것은 내가 네 집을 팔아주기 위해서 권리 분석하다가 들었던 비용 이 말이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실비는 아까 우리 에스크로우 제도, 예치 명의자 예치 제도에서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는데 실비는 누구한테 청구를 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임대. 왜냐하면 내가 네 집을 팔아주기 위해서 권리 분석하다가 들었던 비용이니까 매도임대에 청구하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실비는 매수임차에게 청구한다. 매수임차 여기 얘를 위해서 도입한 제도잖아. 네.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개공의 고의나 과실로 계약이 무효, 취소, 해지되면 복비 받을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개공의 고의 과실이니까. 근데 개공의 고의 과실 없이 당사자 간의 사정으로 계약이 깨지면 받을 수 있다고 답하셔야 돼. 이 단원이 다 끝났고요.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의 핵심 내용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다음 시간에 남아 있을 텐데 이제 행정처분 벌칙 이 부분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이번 시간에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거래계약서 작성했지. 거기다가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이행 보장제도,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의무, 그다음에 금지 행위도 있었고, 교육제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복비까지 다 받았잖아요. 이제 완전히 헤어졌죠. 이제 헤어졌고 다음 다섯 번째 시간에 만나서는 각종 위반 시 제재 상당히 어려운 파트를 이제 공부하게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